강원도 깊은 산골, 가곡리 마을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산자락을 따라 흐르는 시냇물 소리와 함께 닭들의 울음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안개가 논밭 사이로 천천히 걷히면서 기와지붕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곧 해가 뜨면 따뜻해질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 박대수 농장주 집 뒤편 작은 고시원에서 이민호가 눈을 떴습니다. 23살의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성실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은 지 이미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이 남긴 작은 성경책을 베개 옆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할 힘을 주시고 저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의 매일 아침 습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대수는 마을에서 가장 큰 농장을 소유한 부유한 농장주였습니다. 그는 민호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 겉으로는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며 민호에게 일자리와 거처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를 거의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도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야, 이민호 벌써 해가 떴는데 아직도 잠자고 있냐? 박대수의 거친 목소리가 고시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사장님. 지금 나갑니다. 박대수는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같은 놈이 감사할 줄 알아야지. 내가 아니었으면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을 텐데.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박대수의 권력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그는 마을 이장과도 가까운 사이였고 정부 보조금 분배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반면 민호는 부모를 잃은 고아로 아무런 배경도 연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호야,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주님께서는 선한 자를 버리지 않으신단다. 그날도 민호는 논밭에서 일했습니다. 수확철이 다가와 바쁜 시기였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 그는 마음속으로 찬송을 부르곤 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내게 딴 근심 있으랴. 점심때가 되어 다른 일꾼들은 모두 그늘에서 도시락을 먹었지만 민호에게는 김밥 한 줄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천천히 먹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루 일을 마치고 작은 고시원으로 돌아온 민호는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주님의 뜻이 있으실 것을 믿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마을의 연례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날은 온 마을 사람들이 중앙광장에 모여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색색의 한복을 입은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민호도 낡은 양복을 단정히 입고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비록 가져갈 음식은 없었지만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광장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제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갑자기 박대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주목해 주세요. 광장이 조용해지자 그는 민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을의 공동 창고에서 쌀이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민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박대수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창고 열쇠를 관리하는 김 이장님께서도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김 이장은 박대수와 오래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는 주저하면서도 박대수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게 요즘 정말 쌀이 자꾸 사라져서 군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고아는 고아야. 부모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은 거지. 같은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아무것도 훔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맹세합니다. 하지만 박대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당신 고시원을 수색해도 되겠죠? 물론 민호의 고시원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대수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물론 증거를 숨겼겠죠.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때 마을의 몇몇 유지들이 나서서 민호를 둘러쌌습니다. 이민호, 네가 정말 안 했다면 우리 앞에서 무릎 꿇고 맹세해라. 한국의 전통적인 사과 방식인 무릎 꿇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민호는 억울했지만 마을의 평화를 위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서 민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맹세합니다. 저는 절대로 쌀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벌을 받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까지도 민호를 손가락질하며 도둑이라고 속삭였습니다. 평소 그를 좋게 봐주던 몇몇 어른들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축제에 오지 마라. 박대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광장을 울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일어나 광장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수근거림과 웃음소리가 그의 등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을 펴고 시편을 읽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절규가 그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민호는 마을에서 완전히 외면당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그를 보면 도망가며 도둑 아저씨라고 외쳤습니다. 심지어 박대수는 그에게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우리 농장에서 일할 수 없다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민호는 짐을 싸야 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옷 몇 벌과 어머니가 남긴 성경책 그리고 아버지의 낡은 시계뿐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비탈에는 오래 전선교사들이 세운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교회가 마을 중심계에 세워져서 이곳은 버려진 상태였지만 여전히 십자가가 지붕 위에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낡은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니 먼지가 가득했지만 강단 위의 십자가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완전히 혼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를 도둑이라고 부르고 갈 곳도 없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억지로 참아왔던 슬픔과 억울함이 모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시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버지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민호야, 사람이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신단다. 욥처럼 시험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거라. 어머니는 항상 욥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의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습니다. 민호는 성경을 펴고 욥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고백이 그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욥처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계획이 있으실 것을 믿습니다. 민호는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신다면 저는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평안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단단한 나무 바닥에 누워 성경책을 베개 삼아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넓은 밀밭을 보았습니다. 황금빛 밀이 바람에 흔들리며 물결치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따뜻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새벽이 되어 민호는 평안한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비록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는 다시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교회 앞 우물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젊은이. 이 근처에 가곡리 마을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민호가 돌아보니 나이가 지긋한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양복에 검은 테 안경을 쓴 모습이 도시에서 온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지성적이면서도 따뜻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아, 네.
저기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민호가 정중하게 대답하자 그 신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는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거죠? 이른 아침에 혼자서.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그 신사는 민호의 표정에서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온 변호사입니다. 김재원 교수는 실제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곡리 마을을 찾은 것도 정부 농업 보조금 관련 불법 행위 신고를 받고 조사를 위해서였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김 교수의 진실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민호라고 합니다. 사실 마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보시겠어요? 민호는 주저하면서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된 것, 박대수 밑에서 일하며 당한 부당한 대우,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일어난 모욕적인 사건까지. 김 교수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군요. 그런데 박대수 씨가 왜 하필 당신을 도둑으로 몰았을까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김 교수의 질문에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김 교수는 민호의 진실한 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청년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희생양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 혹시 부모님께서 남기신 재산이나 문서 같은 게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집도 전세였고 아버지께서는 농사만 지으셨거든요. 민호의 대답을 들은 김 교수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박대수 사장님께서 모든 걸 처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어렵고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민호의 말에 김 교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경험상 이런 경우 정말로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민호 씨,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부모님 관련 서류나 문서를 찾을 수 있다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 교수의 제안에 민호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평생 법률로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도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김재원 교수와 민호는 함께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호와 함께 걷는 낯선 신사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김 교수는 먼저 마을 이장을 찾아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온 김재원입니다. 농업 보조금 관련해서 조사차 왔습니다. 김 이장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김 교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최근 이 지역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확인 절차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김 교수는 민호를 가리켰습니다. 이 젊은이가 안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민호 씨 부모님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김 이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이민수 씨와 김영희 씨 말씀이시군요. 참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죠.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던 땅은 어떻게 되었나요? 김 교수의 질문에 김 이장은 박대수를 쳐다봤습니다. 마침 박대수가 지나가다가 대화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 땅은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호가 어려서 관리할 수 없어서요. 김 교수는 예리한 눈빛으로 박대수를 바라봤습니다. 관리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혹시 관련 서류를 볼 수 있을까요? 박대수는 명백히 불편해했습니다. 서류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비공식적으로 돌봐주고 있는 건데. 농지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재산입니다. 반드시 정식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김 교수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박대수는 마지못해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가 서류를 보자마자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여기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여전히 이민수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보조금 신청서에는 박대수 씨 명의로 되어 있군요. 박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실수입니다. 워낙 복잡해서. 김 교수는 계속해서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는 그 땅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상당한 농업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땅에 자연 샘물이 나오는 곳이 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민호 씨, 아버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상속 절차만 밟으면 당신이 정당한 소유주가 됩니다. 김 교수의 말에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박 사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한 번도 박대수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게 너무 복잡해서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김 교수는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이 땅으로 신청된 농업 보조금이 총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박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민호를 고아로 만든 후 그의 땅을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정부 보조금까지 가로챘던 것입니다. 더욱 악질적인 것은 최근 창고에서 사라진 쌀도 실제로는 박대수가 몰래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김 교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땅의 샘물은 정부에서 인정한 1급수 자연수입니다. 요즘 수질 검사 결과 상업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나와 있네요. 민호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신이 3년간 고아로 살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상당한 재산의 정당한 소유주였던 것입니다. 김 교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대수 씨, 이것은 명백한 사기와 횡령입니다. 미성년자였던 민호 씨를 속여 재산을 가로챈 것입니다. 박대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민호가 어리고 무지하다는 것을 이용해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민호를 도둑으로 몰아 마을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것입니다. 그럼 창고에서 사라진 쌀은? 김 교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대수는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민호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 씨,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민호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정말로 의인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소식은 마을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김재원 교수가 발견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고 박대수의 범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긴급 마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는 거의 모든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며칠 전 민호를 도둑이라고 손가락질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차분하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 이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이민호 씨는 완전히 무고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는 3년간 자신의 재산을 빼앗긴 피해자였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민호 씨의 아버님께서 남기신 땅은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박대수 씨가 이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정부 보조금까지 가로챘습니다. 박대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도 없었고 변명할 말도 없었습니다. 김 교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창고에서 사라진 쌀도 박대수 씨가 몰래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민호 씨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그럼 우리가 민호를 잘못 오해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충격과 당황스러움이 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 이장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박대수 씨, 이것이 사실입니까? 박대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인정으로 모든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한 할머니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 곧이어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깍듯하게 인사한 후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상황이었다면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셨고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박 사장님도 용서합니다. 우리 모두 이 일을 통해 배우고 더 나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대수는 민호의 관대함에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민호에게 사과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네가 이렇게 선하게 대해주는데 나는 너무 부끄럽다. 김 교수는 법적인 처리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이민호 씨의 재산권을 즉시 회복시키고 지난 3년간의 손실에 대한 배상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하나 더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민호 씨 땅의 샘물이 매우 특별합니다. 수질 검사 결과 웰빙 생수로 상품화가 가능한 1급수입니다. 이미 몇몇 업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비록 3년 만이었지만 이제는 정당한 주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습니다. 민호가 자신의 재산을 되찾은 지 일주일 후 김재원 교수가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민호 씨,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호가 궁금해하자 김 교수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당신 땅의 샘물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단순한 생수가 아닙니다. 미네랄 성분이 완벽한 천연 알칼리수입니다.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민호 집 뒤편 상이슬기에서 나오는 샘물은 매우 희귀한 성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생수 회사인 청정수에서 이미 연락이 왔습니다. 장기 계약을 원한다고 합니다. 민호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청정수 회사의 임원들이 직접 가곡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샘물의 품질을 직접 확인한 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수질은 정말 보기 드뭅니다. 자연 그대로의 완벽한 미네랄 밸런스네요. 회사 측에서 제시한 조건은 민호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20년 장기 계약으로 연간 5억 원의 로열티를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초기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호는 그 금액을 듣고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첫 번째 생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마을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회사 임원들은 그의 질문에 감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만 작업합니다. 계약이 성사되자 민호는 김 교수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수님, 저 혼자 이런 큰 돈을 가져도 될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 교수는 민호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버려진 교회에서 하신 기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셨잖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우선 마을을 위한 일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김 교수의 제안에 민호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떤 일이요? 마을 공동 농업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농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현대적인 농기계와 저장시설 말입니다. 민호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농가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도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가곡리 상생협동조합이 탄생했습니다. 박대수도 이 조합에 참여하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민호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안다. 이제라도 올바르게 살고 싶다. 나도 조합에서 일할 수 있을까? 민호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함께 일해요. 몇 달이 지나자 가곡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대적인 농업시설이 들어서고 젊은 사람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버려진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계획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 혼자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온 마을을 위한 축복이었군요. 1년이 지난 후 가곡리 마을은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농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촌 발전 우수 사례로 선정하여 전국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마을에 존경받는 청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교회는 이제 감사 기념관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마을의 모든 중요한 회의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어느 봄날 민호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교회의 박소영 전도사였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민호 오빠, 오랜만이에요. 사실 소영은 민호와 어린 시절 친구였지만 민호가 고아가 된 후 서울로 공부하러 가면서 연락이 끊어졌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훌륭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민호와 소영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마을의 어려운 가정들을 방문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소영은 민호의 순수한 신앙과 이타적인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오빠는 정말 욥 같아요. 어느 날 소영이 말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해 주신 것처럼요. 민호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해 가을 민호와 소영의 결혼식이 마을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고 김재원 교수도 서울에서 달려와 축복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박대수도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습니다. 민호야, 너 같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우리 마을이 복받은 거야. 결혼식 중 민호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2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당한 고난도 결국은 더 큰 축복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결혼 후 민호와 소영은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3년 후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가곡리 마을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견학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상생협동조합 모델은 다른 농촌 지역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호는 이제 농촌발전 전문가로도 활동하며 전국의 어려운 농촌을 돕고 있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민호는 특별한 의식을 합니다. 그날 자신이 모욕당했던 광장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신 바로 이 자리에서 결국 높여주셨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민호는 아들 은혜를 무릎에 앉히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빠가 어렸을 때 말이야, 정말 어려운 시간이 있었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빠와 함께 계셨어. 그래서 은혜야, 너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거든. 아이는 아빠의 이야기를 신기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아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가곡리 마을은 평화롭게 잠들어 가고 있었습니다.